자, 나 대단해. 오늘 여기 온 거. 아까 봅시다. 네, 나 대단해. 기억에 정신 온 거. 약쟁이가 안 돼. 애들인가. 우리 기억에 정신 이해창 강의 우리 영원한 제 롤모델 이금용 회장님을 모시고 얼마나 즐거운 또 강의가 나올지를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우리 이금용 여기서 강의하시기 때문에 저쪽에 계시면 안 보일 거니까 앞자리로 오시는 게 유리할 겁니다. 여기다 앞자리로 오시면 일렬도 좋고 수업은 왜 뒤에 앉아 이해가 안 돼. 저도 강의를 보면 꼭 뒤에 앉으면 나중에 졸거나 도망가. 제 경험상 저도 강의를 보고 학생 저도 똑같이 저 뒤에 앉았으면 반주마다 도망갑니다. 근데 저 앞에 있으면 졸도 못하고 수업 듣고 나중에 끝나고 보면 질문도 하고 되게 충실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또 그말 알겠습니다. 우리 이문영에서 우리 올해 11기 6년차 근데 1회차 때부터 계속 오셔가지고 좋은 강의 해주시기 때문에 잘 들어보시고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를 넣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문영 선생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올 때마다 우리 정석찬 원장님, 학장님이 아주 환대를 해주셔서 식사도 같이 하고 아주 좋습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바쁘실 텐데 많이 오셨어요. 또 같이 저하고 같이 정말 이 기업이라는 게 뭐냐, 도대체 기업가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는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직면해 있는 어려움을 지켜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고민을 매일 하는 거죠. 사실은 매일 하는데 제가 이제 1977년도에 삼성물산에 입사해서 1999년까지 이제 삼성에서 있었고요. 1999년에 이제 주식회사 옥션이라고 하는 인터넷 회사를 창업 대표를 맡아서 이제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 이제 현장에서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22년, 벤처에서 26년에서 48년째 매일 집에서 사무실로 나와서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제 후배들은 대개 이제 교수가 65세가 정년이니까 후배들이 이제 만나면 얘기하죠. 형님은 언제 은퇴합니까? 도대체 갈수록 더 젊어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70대 초반이 돼 보니까 하여튼 대한민국에서는 남자는 은퇴하면 남자는 계속 은퇴하면 절대 은퇴해서 편한 그건 안 돼. 남자는 그냥 무조건 아침 되면 이렇게 되면 나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고의 은퇴는 은퇴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은사모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은퇴를 사양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넣고 은사모를 만들었고 제가 회장을 하고 있는데 요새 느끼는 거는 가면 갈수록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75세까지는 계속 지력이 발전하고 본인이 이제 병원에 쓰이시니까 그래서 저도 계속 연구를 하면서 다음 강의 때는 얼마나 더 제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강의를 할 거냐 이제 그런 훈련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8년 동안 지내면서 수많은 우여곡절과 수많은 걸 견뎠죠. 특히 부산은 제 인생에서 결정적인 결정표를 날린 때가 있었기에 정말 부산 지금 그때 생각하면 제가 홈플러스를 이제 만들고 이름도 제가 짓고 그리고 이제 97년 9월 4일 날 대구의 홈플러스 1호점이 대성공으로 끝났고 그래서 이제 사상의 르네시티의 2호점
오픈하기 전날 내려왔다가 이제 위에서 올라와라. 그래서 올라가면서 IMF가 터져왔고 할 수 없이 한 달 만에 그 홈플러스라고 하는 정보 2개와 부지 5개를 생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영국의 테스코라는 회사한테 이제 회사를 뺏기게 됩니다. 그때 뺏겼다고 봐야 돼. 그때는 정부에서 팔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 IMF니까. 거기서는 테스코에서는 그냥 딱 그 정부에다가 얘기했어. 홈플러스 내놓으면 한 달 이내 현찰로 4억 불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뭐 눈이 뒤집히는 거지. 그래갖고 뭐 그냥 28개 유코와 정보 다 인수할 기회 다 놓치고 영국에 이제 갔죠. 그럼 인생이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뭐 갑자기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홈플러스로 안 가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근데 그때 이제 회사에 사표를 냈을 때 자신감은 평소에 제가 많이 들을 얘기, 평소에 22년 동안 삼성 다니면서 이금용 이사는 종합상사면보다 목사를 했으면 여의도 수공인을 가지고 하나 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디 강의하다가 지하철 타고 가방 들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적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금용 저 이사는 학원 강사를 했으면 1타 강사가 아마 기가 막힐 거다. 왜냐면 그때도 무역신문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역사하고 세계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 조선고등학교 나왔는데 하여튼 뭐 경기도에서 그거는 거의 뭐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뭐 대학원 고대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교사 자격증을 준다고 해갖고, 그래서 2년 동안은 퇴직금 탄 걸로 살고, 그리고 교사 자격증 따서 뭐 사회과정 가던 뭐를 가던 이쪽으로 나가보자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한 일주일 됐나 왜 현명관리장님이 전화 왔고,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네가 사표를 해야 빨리 나와라. 그래서 이제 다시 회사에 나가면서 인생이 또 이제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인터넷 유통으로 이제 시작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던 게 중단되거나, 제가 그 전에는 북한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북한에는 제가 만든 공장이 지금 한 2,000명이 일하고 있어요. 평양에 연못 공장, 의리 공장 만든 게. 근데 잘했거든. 근데 북한하고 뭐가 재밌냐면, 북한하고 저 대한민국하고는 관세가 없어. 같은 나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연계 광물 있잖아요. 그냥 들어와요. 엄청난 벌돈 이게. 그런데 북한 애들도 엄청 널 좋아하고 하고 있는데, 94년 7월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는 바람에 인생이 또 바뀌고, 그래서 이제 유통으로 이제 안 되겠다, 유통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홈플러스 애들이 또 IMF가 나오는 바람에 또 인생의 그 항로가 바뀌는데, 제가 하나 뭐 제 경험으로 하면 이게 바뀌잖아요. 이제 어떤 이유를 바뀌면 그 다음 일을 정할 때 제가 생각하기는 떠오르는 걸 잡아요. 지금 막 떠오르는 거 있잖아. 그쪽으로 들어가야지. 기존에 막 그거는 글로 가면 안 돼. 왜냐하면 떠오르는 거는 결국은 그 분야가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뭔가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기존에 있는 대로 잠깐 들어가면 수렁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제일 지금 떠오르는 게 뭐예요? 인공 지능 아니야. 그러니까 정석천 교수를 잡아야 된대. 박수 한번 치고. 그래서 이제 48년 동안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 그럼 우리 기업가는 과연 어떻게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이제 저희 임무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기업가는
뭐 사업가라고 하는데 사업가는 제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미션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망하면 없어지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나 뭐 그 조직을 위험에 빠지게 하면 위험에 빠지게 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 있잖아요. 소방관 수칙이 조각하고요. 당신이 위험에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방관은 여러 사람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소방관 자체가 위험해지잖아. 그러면 못 구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게 윤리적으로 뭐 이런 걸 떠나서 소방관이 위험하면 안 된다. 그게 소방관 수칙 1조에 들어. 근데 실제로 공무원들 만족도 조사해 보잖아요. 1등이 소방관. 67%가 만족해요. 본인들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어도 내가 무슨 CEO건 간부가 되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을 위험에 빠지게 하면 안 돼. 그럼 위험에 빠지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 그 기업이 어떻게 돼요? 지속되게 해야 돼. 그 무조건 하여튼 사업가의 CEO의 오너가 되고 싶어서 최고의 미션은 뭐냐? 그 조직이 공동체가 지속돼. 이게 지속이 안 되는 동안 어떻게 돼요? 많은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있어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어려움을 겪는 거. 사실 우리 말이야말로 말로 대우그룹이 99년 해체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케이프타운의 그 유명한 지점장이 그 택시 기사가 되고 거기 주재원이 그 식당에 종업원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대우가 해체되는 바람에 정부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이현진, 오갑수 몰라. 그 사람들은 영원히 그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그 저기 다녀야 돼. 그 기억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어떻게 되냐? 기업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지속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업가의 모든 활동은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어떻게 돼요? 지속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게 어떻게 지속이 가능할까? 이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업가의 최고의 임무고 그거는 영원히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8년간을 하면서 박수한번 주죠. 우리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 지속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이 지속을 계속 하려면 규모가 커져야 돼요. 규모가. 자, 창업, 사업, 그 다음에 경영, 그 다음에 기업. 우리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분류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기업가와 사업가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저분은 기업가 정신이 있어. 이런 용어는 쓰지만 저분은 사업가 정신이 있어. 이런 용어는 잘 안 쓰잖아. 이게 사업하고 기업하고 달라서 그래. 개념 자체가 약간 달라요. 우리 이제 기업가 정신 포럼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창업을 하잖아요. 어떤 뭐 예를 들면 내가 주는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이나 아니면 제품이나 이거 갖고 창업을 해서 사업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이 사업 단계는 건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 베이스 캠프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BP 플래그 포인트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일종의 약간의 시스템을 이제 갖추기 시작하고 얼리어댑터 고정 고객이 생겨나고 이걸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사업 단계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모든 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정착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정착해요. 정착.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할 때마다 얘기지만
제일 우리가 예를 쉽게 드는 게 미국이 제일 쉬운 예예요. 1492년에 아메리카 대륙을 콜럼버스가 이제 발견했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륙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면 미국 이 대륙에 이게 누구 식민지가 됐어요? 영국 식민지가 됐죠. 그래서 영국을 상대로 1776년 독립선언 운동을 한 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미 대륙에 처음 간 연도가 언제냐? 1620년 메이플라워 필그림 파더스.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뒤로 130년 동안 영국 사람은 미 대륙을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뭐 명예 무슨 저기 뭐야 청교도 혁명 뭐 그다음에 어디랑 또 많이 싸우는 스페인하고 또 많이 싸웠어. 어느 바람에 미 대륙에 간 적이 없어. 이 사람 영국 사람. 근데 미 대륙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갔냐?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얘들은 계속 미 대륙으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뉴욕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만들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왜 이 사람들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왜 영국의 식민지가 됐냐? 미국이라는 그 땅이. 이유는 다 하나예요. 앞에 저 네 나라는요. 미국에 왜 갔냐? 돈 벌러 가. 돈 벌러 가니까 어떻게 돼요? 인디안을 탄압하고 인디안이 가지고 있던 광물이나 그걸 어떻게 돼요? 잘 가지. 근데 영국 사람은 미국에 왜 간? 정착하라. 신앙의 자리를 찾아서 정착하라. 그래서 보스턴 밑에 플리머스라는데 108명이 들어갔다가 첫 해에 50명이 죽고. 그건 뭐 미국 땅에 영국 사람들이 적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적응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있는 원주민이 인디안들하고 어떻게 돼요? 친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인디안들하고 친하게 지니까 인디안들이 이제 특히 사탕수 여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1621년에 처음으로 가을에 추수헌걸 갖고 지낸 게 지금의 추수감사. 그러니까 한 사람은 돈 벌러 갔고 한 사람은 정착하러 갔고. 그러니까 사업하고 장사하고 차이가 그거예요. 장사는 돈 벌고. 그러니까 장사는 여름 장사, 겨울 장사, 한철 장사. 장사는 지속이 없어. 지속. 내가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견. 근데 사업은 그렇죠. 사업은 이게 업이라는 게 일생 그런 뜻이야. 사업은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 그럼 내가 거기 정착하고. 그래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렇지만 내 모든 걸 거기다가 정착하겠다. 그게 사업. 맞어. 사업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경영단계입니다. 경영단계하고 몸집이 커졌다 그래. 매출이 늘어나.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갖춰줘야 돼요? 시스템이 갖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몸집이 커지니까 자기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인재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직 문화가 갖춰야 되고, 더 회사가 잘 되면 어떻게 돼요? 3단 IPO 단계가 죠.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경영 단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내게 이 경영 단계는 오너가 경영을 자기가 맡을 수 있어. 오너 경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지 않고 오너는 이제 더 다른 새로운 일을 하고 현재 있는 거는 전문가한테 맡긴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전문 경영입니다. 이렇게 이제 분화가 일어나요. 경영의 분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가 경영 단계다. 이 정도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공한 거죠. 사실은 뭐 사업을 시작해서 이 정도만 되면은 그래도 전문 경영인 두고 자기는 또 다른 새로운 거를 이제 시작하고. 요 다음 단계 대부분 요 단계에서 이제 대부분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영가가 이 경영에서 이제 어떤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냐면 재력가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좀 정리하고 나는 나머지 돈 갖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재력가로
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아니면은 전문경영한테 맡기고 나는 뭐 건강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장학사업 같은 거 하고 경영에는 손을 떼는 이런 사람도. 근데 어떤 사람이 있냐, 내가 경영에서 어느 정도 약간의 이제 부를 이룩하고 또 노하우도 취득하고 그다음에 뭐요, 그 사람도 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 단계로 가는 사람들이 이제 나. 이거는 뭐냐면 기존에 해왔던 사업과는 다른 새로운 기회, 새로운 변화의 기회에서 이 새로운 기회에 내가 도전해보자. 예를 들면 애경 같은 데가 제주항공을 한다. 그거는 사실은 애경에게서 하는데 항공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삼성이 가전만 하다가 반도체 해보자. 가전하고 반도체는 뭐 전자는 뭐 비슷할지 몰라도 완전히 다른 업종입니다. 이게 이렇게 완전히 새로 성장하는 업체에 기존에 있는 인재와 부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기업가다. 이렇게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사업 단계의 제품과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업을.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업가다. 그러니까 정준희 회장 같은 분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기업가라고 얘기하죠. 이병철 회장 같은 분을 기업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철강만 30년 했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분은 철강 사업을 했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업들을 많이 육성하는데 제 강의 제목이 창업가에서 기업가. 그게 강의 제목. 네가 시작은 창업가를 시작했지만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발전해라? 기업가로. 그러니까 기업가 단계로 가면 갈수록 회사가 어떻게 돼요? 이제 좀 금방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속이 된다고. 예를 들면 가전이 어려우면 반도체가 해주고 반도체가 어려우면 또 모바일이 해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기업가 형태로 가면서 포트폴리오가 가져오면서 그 기업이 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 이제 룰이 생겨버린 거죠. 이게 이제 규모의 지속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얼마든지 이 단계에서 재력가로 갈 수도 있고 인생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사업들을 해서 정말 국가의 발전과 기업의 규모를 키우는 사람들을 우리가 좀 리스펙트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붙여주는 이름이, 이분들은 뭐가 있다? 기업가 정신이 있다. 이렇게 분명히 그게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리스펙트하기 위해서 저분은 기업가 정신이 있는 분이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정신자 붙는 게 이제 한 세 개 있는데 군인 정신. 군인은 어떻게 돼요? 언제든지 전쟁에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태양의 후예인가 거기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얘기하는데 송혜교한테 송중기가 얘기하잖아요. 군인은 군복이 수위가 될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전쟁터에서 몸을 바쳐갖고 언제든지 수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군인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기자 정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돼요? 정론을 쓰면 테러를 당할 수도 있고 금융에 회의가 있을 수 있어도 올바른 진실을 밝힌다. 그걸 우리가 기자 정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기업으로 가면 갈수록 뭐가 강해진다? 지속이 시간이 늘어난다. 일단 이렇게 보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규모 면에서 우리가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시간 면에서 봐요. 우리가. 그래서 창업에서 그 다음에 기업이 성장하죠. 성장하고 이게 이제 성공한 뒤에 이제 쇠퇴하고 그 다음에 소멸하죠. 이게 뭐 자연의 원리일 수 있고 기업도 이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창업을 해서 쭉 성장해서 어느 단계에 이제 피크 하이라고 그러죠. 최고 정점에 올랐다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사업이 오랫동안 내가 하는 게 지속되려면 어떤 단어가 없어야 되겠어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성공하면 안 돼요. 성공하면 안 돼요. 성공이 되는 건 뭐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데는 2, 30년 걸려도 내려오는 거요. 그냥 순식간에 내려와요. 세네카 효과라고 하는데 내려오는 건 뭐 순식간에 우리 마찬가지 노키아, 코다, 그 다음에 진로, 혜태 다 봤잖아요. 많은 건 순식간에. 그러니까 절대 기업가는 어떻게 돼요? 성공을 안 되지. 어떻게 돼? 성장. 영원히 성장. 성공이라는 얘기는 나는 기업가로 성공했어. 나는 뭐 코스닥에 상장했어. 그런 마음 가지는 순간부터 그 기업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기 시작. 그래서 사실 기업가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자기가 씁니다. 자기는 영원히 성장했고 옆에서 야, 그놈아 너 성공했구나. 그건 옆에서 쓰는 용어지. 난 이 정도면 성공했어. 그건 내가 쓰는 용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업가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럼 영원히 성장하고 영원히 이게 지속되려면 도대체 우리가 연구한 건 그거예요. 자, 이렇게 규모 면에서 또는 이렇게 시간 면에서 우리가 지속이라는 단어가 기업에는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이런 지속을 가능하게 또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도대체 CEO, 그걸 맡고 있는 오너나 CEO는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냐, 어떤 기본기를 가져야 되냐, 이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후배들한테 막 이게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알려줄 수, 경전을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실 연구해갖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비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박수 한번 주시고. 자, 우리가 도대체 이런 기업을 지속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고 과연 우리는 어떤 가장 중요한 기본기를 가져야 되나. 사실 이걸 그동안 계속 연구해 오다가 결정타를 저한테 준 분은 손흥민 씨 아버지. 저는 이분이 제 인생에 아주 잊을 수 없는, 우리가 넷째 주 수요일 날 매월 도전과 나눈 그 조찬 포럼을 해요. 이번에 9월 24일이 이제 80회인데 3년 전에 2022년도에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고 득점상을 타고 또 이때 마침 손흥민 아버님이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는 그 책을 저술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접촉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스타트업들이 이제 300~400명씩 와서 강연을 듣는데 좀 이때 와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그 접촉을 했는데 첫 반응이 뭐냐면 본인은 대외적으로 나가서 강연을 하거나 발언을 한 게 춘천고등학교 동창회 때 5분 발언한 게 한 번도 외부에 어디 청와대나 세상 얼굴을 비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얘기를 해주고 그래도 우리 젊은 애들한테 책도 나왔는데 한마디 해봐라. 그 대신 이렇게 나처럼 일반적인 강의는 그건 안 되는 거니까 내가 물어보고 대답하고 토크 형식으로 그걸 할 수 있지 않냐. 내가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해갖고 좋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떠한 경우도 손흥민 선수한테 요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그게 그 안에 룰이 없나. 세상 없는 경우가 있어도 부모나 이런 게 손흥민 선수 행동에 그만큼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기 우리 11월 20일인가 그때 강의하기로 한 그 내용을 갖고 그 선성상 매니저가 직접 손흥민 선수를 찾아갔다. 영국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손흥민 선수가 그래 아버님 책도 냈고 그렇게 토크 형식이면
어떻게 물어보는 거 대답하는 거니까 그거 괜찮다. 그래서 이제 40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분이랑 나랑 원래는 1시간 오기로 했는데 질문이 좋았는지 2시간 됐어요. 2시간. 그리고 일단 그 동영상 공개 안 하기로 그래 2시간 했는데, 이때 제가 이분 얘기를 들어보면서 야, 정말 이게 이 최고의 클래스에서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게 저 정도의 기본이 있는 거구나. 그걸 이제 제가 느꼈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처음 시작할 때 확실한 기본기를 갖춰야 된다. 이게 이제 이분도 이제 축구 선수 출신이니까 이제 아주 그냥 뭐 명확한 생각인데, 이분은 이때 이렇게 생각, 2가지를 생각했죠. 하나는, 자, 국민학교 3학년 때 손흥민 선수가 나도 아빠, 나도 형처럼 축구할래. 그래서 축구 선수 한다고 그럴 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해요. 얘가 유럽에서도 통하는 동양 선수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얘가 갖춰야 될 신체적인 조건이 있는데, 그 신체적인 조건은 뭐냐? 양발을 다 써야 돼. 양발을 다 써. 그러니까 한 발만 가지고만 슈팅해 갖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공이 오건 왼발이 오건 왼쪽으로 오고 오른쪽이 오고 어느 쪽도 자유롭게 슈팅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왼발 포스트야. 걔는 항상 뭐 바지를 입고 뭐하건 왼발. 그 오른발 여기 저기에 앞핀 같은 거 있잖아. 앞점 같은 거. 이게 신발이야. 이거 해갖고 오른발 뭐 못 쓰. 그렇게 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국가대표 멕시코인가 어디라고 할 때도 그 골 넣을 때 그 왼발 그냥 그대로 왼발 오른발 아무 구별이 없어. 23골을 넣거든요. 그 저기 프리미어리그 최고 득점할 때 12골이 오른발이고 11골이 왼발. 어려서 부모가 확실하게. 근데 이강인 선수는 오른발잖아. 왼발은 쉽지. 물론 왼발도 뭐 가까이 오면 넣을 수 있겠지만 오른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양발을 다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기본기를 주고. 그 다음에 2번째로 이분이 생각한 거는 국민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7년 동안 축구 선수로 있으면서 손흥민 선수가 한 번도 안 해본 게 뭔지 아세요? 7년 동안 축구 선수로 있으면서 한 번도 안 해본 게 뭔지 아세요? 슈팅은 1차 못합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축구 선수라면 슈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는 무슨 생각했냐면 축구 선수는 기본이 뭐냐? 드리블링하고 패스. 그게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괜히 슛해갖고 뭐 100개 들어간다고 어깨 힘주고 안 된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그 공 치고 드리블링하고 들어가는 거 보면 기가 막히다. 그다음에 패스 그냥 자르젠식 정확하게. 슛은 나중에 배워도 된다. 부모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가지를 아니 철저하게 7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걸 갖다. 그리고 뭐 또 하나 이제 그 뭐 이타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너는 절대 페널티킥은 찾지 마라. 왜? 페널티킥은 누구나 확률이 한 70% 돼요. 그러니까 페널티킥으로 골을 얻지 말고 그거는 양보해라. 그래서 토트넘에 있을 때도 페널티킥은 케인이 찾지 손흥민 선수가 그걸 아버지가 명확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려서부터 어떻게 돼요? 양발 쓰는 거하고 드리블링하고 패스, 그걸 어려서부터 몸에 밴 거예요. 그때 제가 저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 저렇게 확실한 기본기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정말 오래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강연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400명이 기립박수 치면서 제가 그 모델이 다 고생했어요. 2022년도 얘기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지금부터 10년은 더 간다. 내가 선언했어. 그래서 지금 벌써 3년 지났는데 아직 더 없잖아. 내가 그때 10년은 더 간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사 못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기본기를 강조합니까? 그랬더니 이 운동선수가요, 매일 컨디션이 똑같을 수가 없대.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았다, 나빴다 이게 되는데 자기가 경험을 보니까 이 기본기를 확실히 갖추잖아. 그러면은 슬럼프에 있다가도 회복하는 속도가 없다. 근데 기본이 없잖아요. 그럼 한번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가 있다가 이 슬럼프 이렇게 기본기 있지만 빨리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 기본기가 튼튼해.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은 일시적으로 성공한 애들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면은 올라가기 어렵게 돼요. 야, 저분은 저게 무슨 철학자냐 내가 이게 뭐냐. 내가 그러면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야말로 경영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없이 이제 연구를 해서 두 가지, 경영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를 이제 알아내게 된 거죠. 박수 한번 주시죠. 첫 번째가 변화를 잃는 눈이고, 뭐 능력이다, 뭐 눈이다, 힘이다, 변화를 잃는 거고, 두 번째가 사람을 보는 거. 이 두 가지. 물론 이게 이제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죠. 자, 결국은 기업가라는 건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고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 어떻게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을 규합해 갖고 결국 시너지를 내냐,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행동에 제가 하는 거를 뭐 권장하지만 모든 행동이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 가지 할 때 그 계획표를 세울 때 사람에 대한 부분과 일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세요. 바빠서 내가 일에 바빠서 연락을 못했다. 그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사람과 일은 분리해. 사람은 사람대로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인간관계나 그 사람을 보고 나는 이쪽 영역이 있고 일은 일의 영역이 있지. 일이 바빠서 너한테 연락 못했다? 그거는 안 돼. 이 두 가지는요, 필수. 왜냐하면 결국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경영을 해보면 이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뭐가 와요? 위기가. 이 변화를 제대로 읽으면 뭐는 거예요? 피해도 변화를.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 경영의 결정적인 요소를 가져오는 게 뭐냐?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읽는? 결국 LG가 이 스마트폰의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해갖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LG가 스마트폰 못했어요. 삼성전자도 인공지능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지금 SK 하이닉스는 지금 뭐 룰루랄라 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간신히 엔비디아에 이제 기술 통과했다. 몇 년을 늦은 거예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뭐 제가 인터넷 기업 회장하고 옵션 만들고 옵션을 있을 때 2010년도에 그때 뭐 쿠팡이라는 건 요만한 회사인데 그 쿠팡한테 지금 신세계하고 지금 롯데가 지금 뭐 게임이 변화를 보는 그게 안 보이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99년 11월 달에 11월 20일 날 부산 여론의식회 사상의 소부산점에서 이제 저 IMF 맞이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일로 캐스크로 넘어가고 회사 내에서 그냥 자리 하나 갖고 임원 자리 하나 갖고 있는데 누가 인터넷으로 유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1월 초에 제가 들은 거예요, 이 얘기가. 근데 제가 홈플러스 구매 총괄을 했으니까 6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 없이도 돼. 그래서 이날로 그냥 강남의 인터넷 학원에 6개월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CEO는요, 사장은 CEO는 모른다는 얘기로만 뭐 어떤 거든지 모른다 그 얘기로만. 야, 나는 회계를 잘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절대 안 돼. 걔가 다 해먹어.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장이란 자리는 그거 내가 회계 보는 법을 일주일간 돈 100만 원 줘서라도 배워야 되는 자리지,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자리. 사장이란 자리.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이 되고 뭐 국무총리가 뭐가 되건 사람을 안 치잖아요. 근데 얘는 내가 총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잘하잖아. 그러면은 걔를 내가 잘하는 자리에다가 앉혀. 내가 잘 모르는 자리에 얘를 요직이라고 해서 내 지나다고 해서 앉히잖아. 얘가 다 해. 관리가. 어느 걸 예를 들면 금융결제원장을, 그 감독원장을 검사로 앉힌 거야. 통제하고. 왜? 우리가 그런 데는 그쪽에 최고 전문가를 앉혀야 하게 되는 거고, 내가 진짜 봐주래 얘는 내가 잘하는 데 있잖아. 거기를 보내줘야 평이 좀 나쁘게, 야 불러가고, 야 너 그러지 말고 좀 열심히 막 이래야지. 이 자리가 요직이니까 얘는 친해. 너 거기 가서 해. 걔가 황제. 인간에게는 그런 거야. 인간.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내가 계속 이때 1월달에 인터넷을 하면서 성대 법대 나온 그야말로 종합상사들이 인터넷을 뭘 안다고. 근데 깊이 않는 살고. 왜? 성적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때 나를 도와준 애가 삼성 SDS에서 검색하는 애들이, 그 다음에 중앙일보 조이스닷컴 하는 애들이 내가 워낙 깊게 않는 살기로 하니까 얘들이 홈페이지 만들어주고 얘들이 뒤에 백오피스 해줘갖고 9월 22일 날 98년 20일 날 근대적인 쇼핑몰이 나온 거예요. 그게 삼성몰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정말 근대적인 쇼핑몰이 이때 나온 거예요. 근데 9개월 동안 내가 뭘 알아? 쉽게 하면 살기로 온 거죠. 왜? 기존 유통은 내가 아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유통 우리 vendor들이 우리가 그거 만든다니까 이거 이사가 만들어 그 막 도와준 거죠. 왜냐하면 사실 홈플러스 할 때 제가 약간 히트친 게 뭐냐면 결제를 깔려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 후배들한테서 항상 내가 살아보니까 확실히 철학은 필요하다.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없어. 그래갖고 저기 부서하고 엄청 싸웠어요. 우리 경리 부서하고. 경리는 기존 관행이 물건 받고 4주일 있다가 그 다음에 2주일, 6주일 있다가 돈 주면 자기들이 그 금리가 얼만데 너 죽을래 이 새끼. 왜 그게 우리 돈이야? 물건 파는데 왜 안 줘? 근데 그때 제가 홈플러스 할 때 우리가 신생 기업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홈플러스는 돈을 빨리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업체들이 이렇게 돼. 다 들어올 거야. 우리하고 업체들이. 이게. 그런데 내가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사람들이 야 이 금융이 도와주자. 그래갖고 사실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회사 내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 사이버 공간에서 올라오는 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99년 6월 1일 날 SD에서 검색한 애들이 먼저 5월달에 찾아와서 이사님 저희들 다 그만둡니다. 우리 팀장 과장이고 너 무슨 돈을 했더니 퇴직금 갖고 자본금 5억 원 만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퇴직금 다 여기다 넣은 거야.
얘들은 승부수를 거는 거지. 그리고 저를 위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자본가를 만나서 9월 1일 날 이제 요 6월 1일 날 나온 애들 얘들이 지금 네이버야. 이게 뭐야? 옥션. 그러면 지금 이 당시에 네이버를 했던 이혜진이는 과장이거든, 팀장이었어. 근데 얘는 서울대 공공과 나오고 카이스트 석사야. 그리고 삼성 SDS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정통으로 들어온 거지. 그 다음에 거기 팀장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삼성신용카드 사장이야. 그러니까 얘는 삼성 SDS를 그만둔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대표이사 깡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저도 삼성물산 공채 17기에 삼성물산 비서실에 조사과장 기획부장 다 줬죠. 유통사업부장이네, 인터넷사업부장이야. 임원 다 됐어. 뭐 아무것도 못하고 나갈 회사도 없어. 근데 왜 나왔냐? 새로운 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사업가한테는 이게 중요해. 새로운 세계가 보여요. 새로운 세계. 그래서 사업가들은 절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제가 얘기할 때 오늘 처음 얘기한 거예요. 이 비잉에서 비커밍으로 바뀌는 거, 이게 사업이에요. 이게 사업. 그러니까 비잉이라는 건 존재잖아. 현재 있는 존재. 요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형의 사업적 존재가 있고, 또 하나는 형의 화학적 존재가 있어요. 요거는 현상이지. 그러니까 비잉이라는 건 존재인데, 내가 왜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느냐는 미션, 형이 사나, 이거는 절대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안 돼. 이거는. 근데 지금 내가 직접 현장으로 뭐 이걸 일종의 일하고 보면 이걸 기라고 볼 수 있죠.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사업 여러 가지 뭐 플러스가 되는 사업. 그럼 이게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업가는 항상 머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빙에서 비커밍으로 바꾸는 거, 그게 사업, 그게 지속이야. 그러려면 그 비커밍으로 될 세상이 내 눈에 어떻게 돼야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아, 저기로 가는구나. 아, AI에 에이전트가 나와. 야, 에이전트 나오면 이커머스가 어떻게 될까?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보여줘. 어제 아주 신문에 저는 뭐 이제 이커머스를 오래 했으니까 아주 중요한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뒤에 좀 이따 얘기했지만 AI 에이전트가 이제 지금 본격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존이 어떻게 했냐면 AI 에이전트를 만들어갖고 각 벤더들한테 에이전트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물건이 예를 들면 아마존에 50개 넣었잖아. 그럼 그 에이전트가 요거는 언제쯤 팔릴 것 같으니까 재고를 몇 개 가지고 있고 다음에 어떻게 해라, 그 에이전트가 알려줘요. 그거를 아마존이 개발해서 각 서프라이어들한테, 벤더들한테 어떻게 됐어요? 그걸 나눠주기 시작해요. 기가 막힌 거죠. 아마존 거래 안 하겠어요. 세워주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연 비커밍 어떤 세상이 오냐, 이 변화에서 어떤 세상이 오냐, 그거를 리더가 항상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가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어떤 요만 일을 보더라도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잘 되지 않을까? 아, 그래, 엘리베이터. 우리 같은 경우, 아, 엘리베이터가 올라갈 땐 똑같이 올라오고 내려올 땐 똑같이 내려오고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야, 그리고 프로그램을 해갖고 세계 침을 겹치지 않도록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끊임없이 기업가는 어떤 사고를 보더라도 이게 비커밍이 어떻게 돼야 될까? 그게 몸에 배야 돼. 그게 배야 돼. 그래야 고객한테 어떻게 돼요?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새로운 세상이 올 것 같다. 새로운 세상. 어떤 세상? 사이버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과연 이 변화를 어떻게 이룰 거냐,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업가로서 중요하다. 박수 한번. 자, 요거는
이제 몇 개 요 변화에 대한 거를 몇 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변화에 대해서 제일 정확하게 설명한 분은 엘빈 토플러라는 분이에요. 자, 엘빈 토플러의 The Wave of Wells. 다시 말해서 이분은 평생을 걸쳐서 연구한 주제가 부의 물결이에요. 자, 도대체 이 부, 자본주의사에서 제일 중요한 이 부를 가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은 뭐냐? 물결을 타야 돼. 그 시대의 물결에 뭐가 되라? 주인공이 되라. 지금 같으면 AI의 주인공이 되라. 제가 옛날에 옵션 할 때는 인터넷의 주인공이 되라. 또 우리 쿠팡할 때는 스마트폰의 주인공이 되라. 이런 변화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라. 그래서 이분은 전체적인 큰 변화를 4개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뭐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대학 입시 최종 찍기 과외잖아요. 찍기 과외. 그냥 100점짜리 찍기 과외. 그냥 그걸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박수 한번 더 주세요. 자, 제1의 물결, 제2의 물결,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4개의 물결인데요.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이죠. 인류가 약 10,000년 전에 농사를 발명한 거예요. 이 농업혁명 시대 최고의 부의 원동력은 뭐예요? 토지죠. 토지. 누가 땅을 많이 가져가 있냐? 천석분이냐? 만석분이냐? 제2의 물결은 공업혁명입니다. 자, 인류가 원료를 넣어서 공장에 기계를 돌려서 완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1775년에 제임스 버트가 증기기관을 만들면서 대량 생산의 길이 열리게 됐고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서유럽이 이 공업혁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제국주의로 바뀌면서 이 공업혁명 시대 최고의 부의 원동력은 뭐예요? 공장이죠. 공장. 공장은 누가 움직여요? 엔지니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뭐 엔지니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조선을 영원히 지배하기 위해서 절대 조선 애들을 못하게 한 게 뭐냐면 엔진. 36년간 전체를 통틀어서 일본 내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한 한국인은 한 명. 일체 못하겠어. 기능공 수준, 그러니까 기능공 스킬 수준, 그거를 그것도 처음에 만든 사람이 1939년에 연희전문학교 나온 청년. 이 사람이 강경북도 명청의 지주 아들인데 연희전문학교 졸업하면서 아니 우리가 기술을 배우는 거야. 그래야 한국 사람들 잘 가르치지. 그래서 1년짜리 전문학교 있잖아요. 만들었는데 그거를 허용했어요. 1년짜리 전문학교. 그러다가 41년도에 2년 3년 지나서 1년 갖고 안 되겠다. 2년짜리 전문학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41년도에 2년짜리 전문학교 만들라고 국회의원 로비하고 허가했는데 일본 정부에서 이 자식 봐라 폐쇄. 1년짜리 단기 고는 되는데 2년짜리만 폐쇄. 왜? 조선인한테 기술을 가르치면 얘들이 공장 차리고 제조업 차리면 돈 부는 거지. 그 독립장을 해주고 얘들 세력이 커지니까. 유일하게 한 명이 와세다 공대 1941년도에 입학해서 45년 2월에 졸업한 초대 박유 장관이죠. 최형섭이라고 하는 분이 딱 한 명 졸업이에요. 그리고 정식으로 공과대학의 그 광산가요. 광산가. 옛날에 광산이 중요했잖아. 그 2차 대전 할 때. 정식으로 기계과에 입학해갖고 정식으로 처음으로 한국으로 기계과에 입학했는데 해방대학도 졸업 못했어. 45년 3월에 기계과에 입학했는데 8월에 해방되는 바람에 졸업을 못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박대준 포스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중석사장하고 포스코 사장 뺏기는데 그래도 당신은 기계과 출신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이 엔지니어에 대해서 절대로 기술을 못 배우게 했어요. 일본은. 그러면 얘들은 영원히 우리가 지배한다. 그래서 1939년도에 1년짜리 학교 만들었다가 41년 폐쇄됐다가 매각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그 학교를 부활시킨 학교가 어디냐? 한양공대야. 그래서 한양대학 빠지 보면 119, 39 이렇게 써 있어. 그게 1년짜리 직업학교 처음 시작한 거야. 그리고 1954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 가고 하와이 교민들 돈 얻어갖고 인천에 만든 게 인하공대. 그래서 인하공대하고 한양공대가 그 우리나라 엔지니어를 만들고 엔지니어 육성하는데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 제조업은 어떻게 돼요? 환경 문제니 임금, 그 다음에 뭐 지대에 올라가는 걸로 경쟁력이 점점 약해지면서 중국이나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넘어가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의 물결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걸 우리가 정보화의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엘빈 플러 박사는 1980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면서 앞으로의 부는 이런 원료를 넣어서 완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누구가 가진 사람이 나오냐? 지식과 정보를 가진 사람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가 이제 뭐가 나올 때냐? 컴퓨터가 나올 때. 컴퓨터에 뭐가 들어가요?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죠. 이게 이제 1970년대 말, 80년대 초에 이제 개인용 컴퓨터가 스티브 잡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오라클, 뭐, 아도비 이런 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1995년서부터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www.com이 이제 나오고, 사이버 공간. 그동안은 피지컬. 뭔가 어떻게 돼요? 뭔가 공장이 있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고, 뭔가 실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광통신망의 사이버 공간에서 모두가 시작이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기존에 돈 있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공간에 나타나는 이 불을 이해가 안 돼. 왜? 자기는 지금 물건 만들어서 해갖고 돈 버는데, 이금융이 저거 옵션 만들어갖고 상장시키고, 인터넷 기업 회장하고, 뭐, 그다음 미국 이베이가 3억 불에 뭐 인수원이 없는데, 아무리 자기가 봐도 이금융이는, 임대한 그 건물에 100명이 앉아서 이거밖에 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뭘 이해가 안 돼. 그때 제가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이때 수많은 사람 만나고 별명이 제가 인터넷 전도사고 뭐 하면서 느낀 거야. 사업에서 최대의 적은 뭐냐? 고정관념. 이게 최대의 적. 이렇게 세월은 변하고 계속 변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돈 벌었어.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이만큼이야. 나는 이거 땅 이거 내가 지금 설비 다 팔면 몇백억이야. 재력 따라가는 거죠.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거를 그때 절실히 제가 느끼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타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제가 1기 때부터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개를 키우는 사람들입니다. 개 키우잖아요. 무조건 고정관념이니까. 집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머리. 무슨 개? 선입견. 무슨 개? 편견. 이 두 마리 개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 와와하고 다쳐져. 그래서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그 유명한 소설을 쓰는데 거기에 그렇게 말해요.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거를 막 왜 오만은?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거를 막는. 이 중요한 아주
소설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그래서 이 리더는 또 우리 같은 CEO는 절대 오만과 편견에 사방피만.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되나? 누구를 다 어떤 고객도 다 포용을 해요. 그래서 리더는 손이 세 개다. 오른손, 왼손, 겸손. 손이 세 개. 자, 제가 오른손, 왼손 그러면 겸손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겸손. 겸손. 리더 어쩔 수 없어. 이런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새로 변화하는 눈을 보면은 안 보여. 그리고 자꾸만 어떻게 돼? 자기가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별거 아니야.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거죠. 인터넷이 지나고 나니까 세 번째 이제 인터넷이 계속되면서 세 번째 2010년부터 뭐가 나와요?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스마트폰, 모바일 이 안에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 쿠팡, 뭐 배달의 민족 모든 플랫폼 이런 게 쉽게 그냥 누르면 다 되는 거예요. 은행 거래 다 되는 모바일 세상이야. 이 모바일 세상이 나왔는데도 기존의 대기업 통신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아직도 계속 문자 메시지 돈 받으려고 이러다 결국 카카오한테 밀리고 모바일로 단일 배송하겠다는데 신세계랑 저기는 저희를 못해가고 하고. 근데 대한민국은 어땠냐? 이 모바일로 택시 잡으려고 모바일로 에어비앤비 하려고 모바일로 타다 하려고 다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 기존세력입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요. 우리같이 이렇게 진짜 단결력이 잘 돼서 기득권 막는 나라가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지금 동남아 가도 이걸 택시 다 개인 택시 다 운행하고. 근데 우리는 그냥 표가 있으니까 단결해갖고 너 이러면 표 안 줘. 그러니까 지금 다 막아갖고 젊은 애들이 새로운 사업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어요. 우리가 9월 24일 날 스테이블 코인 강의 나오거든요. 스테이블 코인 이거 나오면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건데 벌써 한국은행이랑 뭐 은행에서 그거 나오고 외환관리 안 되고 어쩌고 벌써 지금 동남아 은행 결제의 49%는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아직 시범 사업도 없은 지금 완전히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새로운 이런 인터넷과 모바일이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있다. 이게 정말 스타트업에 하는 사람으로 안타까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뭐가 돼요? 여기서 LG하고 삼성이 결국 길이 엇갈리죠. LG는 제대로 이 스마트폰에 대응을 못했고, 삼성은 재빨리 갤럭시를 만들어갖고, 삼성은 누구를 다 작살냈어요. 모토로라, 노키아 다 작살냈고 세계. 저는 2012년도에 신문 딱 보는데 삼성이 세계 10대 브랜드 안에 들어갔대. 갤럭시가.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그래서요 옛날에 1990년도에 삼성 비서실 있을 때 삼성 명함과 해외 다니잖아요. 아는 사람 없어. 유럽 애들은 일찍 삼성 그러죠. 머리 길고 와야 돼요. 삼성과 내릴라 있잖아요. 아니 삼성 손수가 환장님. 진짜 지금도 제가 제 인생의 역사적인 날이 뭐냐면 1991년도에 샌프란시스코 세미나 때 옆에 구렛나루 이런 등치로 놓냐죠.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 시간에 이제 명함을 딱 줬더니 이놈이 삼성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삼성 얘기 들은 게 삼성 와갖고 10몇 년간 너 삼성 아니야? 그랬더니 한 달 전에 자기가 삼성 TV를 샀다는 거예요. 91년도에 미국에서 삼성 TV 산 사람을 만난다는 건요. 스님 머리에다 머리 빗고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 친구 보고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야, 한 달 전에 산 삼성 TV 잘 나오냐?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애들 방에 있어서 잘 모르겠다. 그 브랜드가 이제
세계 5위의 브랜드가 된 거예요. 그 무슨 물결을 탄 거예요? 스마트폰 물결. 예. 근데 사실 시간 없어서 말은 못하지만 저는 정말 이걸 회장님 5년 동안 모시고 있었잖아요. 비서실. 2009년 됐거든요. 2009년 됐는데 9년 속도 이건 회장이 딱 얘기했더니 나 중국 공장을 베트남 그래서 스마트폰 다 베트남에서 만들어. 예. 근데 2009년이면 아직까지 중국 공장에서 괜찮을 때란 말이야. 지금은 이제 어려워. 근데 어떻게 그때 그러니까 벌써 시진핑하고 이게 나오면서 앞으로 중국이 경쟁력이 떨어지고 베트남이 도이무이 정책하면서 사실은 삼성의 오늘날의 승리는 중국 공장 베트남 옮긴 게 그게 신약수였어. 그러니까 그 흐름을 그 변화의 흐름을 정말 그게 귀신같이 그 전략 그 정확한 때에 그거를 때리면서 그러니까 갤럭시 들어가면서 베트남 공장 지으면서 결국은 이제 스마트폰 황금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웹 3.0이라고 그러죠. 웹 3.0이라죠. 블록체인, 그 다음에 메타버스, 그 다음에 XR, 그 다음에 AR,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6G, 이제 요거 웹 3.0.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요 네 개 소프트웨어, 요거 우리가 요새는 SaaS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데 소프트웨어, PC 인터넷, 대표적인 게 뭐 유튜브죠. 유튜브, PC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웹 3.0. 요 네 개의 영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 디지털이다. 디지털. 그래서 신문에 사건 DX로 가야 된다, 디지털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저 네 개. 그러니까 내가 저 디지털로 사업을 하건 아니면 기존 사업을 저 디지털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경쟁력을 갖던 저 네 개하고 어떻게 돼? 친해야 돼. 내 자신이 저 네 개로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갑옷을 입어야 돼. 그래야 총알이 와도 부상을 안 입는단 말이야. 근데 저 네 개로 무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옆에 다른 무장한 젊은 놈들, 다른 놈들한테 어떻게 돼요? 그냥 괜찮게 맞는다. 이게 이제 지금 변화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요 네 개의 디지털, 요 네 개가 네 개를 전체로 한마디로 요 네 개의 경쟁력을 갖는 전체로 한마디로 다 잊어버려도 좋아. 근데 이가 한마디를 가져야 돼. 그게 뭐냐면 업데이트. 그러니까 계속 업데이트하지 않는 디지털은 의미가 없어.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얘기할 때 전자화다 이렇게 얘기해. 전자화. 그 전자적으로 그랬잖아. 모든 데이터를 전자화, 코드화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그거는 디지털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 계속 업데이트가 리얼타임으로 돼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제3의 물결에서 이런 디지털이 나오는데 더 큰 놈, 아주 진짜 큰 놈이 또 하나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AI예요. 자, AI는 뭐 우리도 AI 쇼 변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뭐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AI가 나온 배경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은 2016년에 다보스에서 찰스 스와프라는 사람이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가 온다 이걸 주장하기 시작했다. 1차 산업혁명은 1775년에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이고 2차 산업혁명은 1904년에 포드의 자동차의 대량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고 3차 산업혁명은 디지털과 소프트웨어 혁명이고 이제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건 세 가지 크게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가 IoT, 그다음에 두 번째가 초지능, 세 번째가 무인,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IoT는 센서에 의한 모든 기계의 연결이죠. 이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대표적인 여기서 나오죠. 그 다음에 초지능, 요게 AI죠. AI. 그 다음에 무인, 요게 이제 자율주행차하고, 그 다음에 무인 로봇. 이제 로봇 택시까지 나오죠. 로봇. 요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오게 된 배경은 4차 산업혁명은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저거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가는 거예요. 이 4차 산업혁명이 나온 배경은 뭐냐? 인구의 감소. 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간의 노동 생산, 노동의 총량이 감소하다 보면 결국은 세계에 있어서의 총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총생산량이 줄어들게 되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돼요?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현재 있는 총생산량을 줄여서는 안 되겠다. 근데 인구는 줄어든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가 대체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우리가 센서로 스마트 팩토리 만들어서 사람이 얻은 걸 어떻게 돼요? 근데 전부 다 센서 또는 뭐 공장의 로봇가 다 움직이도록 하자. 그 다음에 사람이 얻은 여러 가지 문서, 검색, 뭐 개발, 이걸 전부 다 인공지능이 다 하게 하자. 그 다음에 사람이 운전하던 택시, 그 다음에 공장에 있는 생산 노동자, 이걸 전부 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바꾸자. 그게 2016년도에 나온 4차 산업혁명의 배경입니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지금 이거 계속 줄고, 일본도 계속 줄고, 중국도 계속 줄고, 지금 늘어나는 건 회교국가. 회교국가는 이제 그 뭐 산하자 이런 걸 못하니까 회교국가뿐이고, 미국도 이민을 안 받으면 1931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AI. 자, AI는 대한민국 최고의 AI 전문가가 우리 정석찬 교수인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다 설명은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그 개념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 AI는 제일 중요한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자, 그 지능은 뭐예요? I죠? 인텔리전스. 자, 인텔리전스 지능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어떤 외부에서 어떤 도전이나 챌린지나 어떤 변화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래서 전체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때 정보라는 개념을 세 가지로 보는데, 하나가 데이터,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 이렇게 세 개로 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정보,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정보고, 이건 지능이고, 이거는 우리가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개념은 정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미 중앙정보부, 그러면 CIA잖아요. Central Intelligence Agency. 근데 이게 다 달라요. 이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리더가 된다는 거 있잖아요. 리더가 된다는 것 중에 제가 볼 때 첫째 조건은 개념을 명확히 얘기할 줄 알아요. 내가 얘기하는 게 나는 이거는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래야 그 방향을 밑에 사람이 정확히 잡으려. 저걸 그랬니? 이게 우리가 이제 항상 느끼죠. 또 1993년에 신경영을 이건 회장이 하는데 우리 삼성은 초인류 기업으로 가야 돼.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초인류. 그래서 우리가 회장님 직접 물어봤어요. 회장님 그러면 인류 기업하고 초인류 기업은 어떻게 다릅니까?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건 회장이 그거
인류 기업이라는 건 말이야. 제품과 서비스,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고객을 행복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 그거는 인류 기업. 초인류 기업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인류 전체에 공헌하는 거예요. 사회 전체에 공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부터 삼성의료원, 삼성 어린이집, 그다음에 삼성 지구환경연구소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삼성의 고객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인류에 대해서 사회 전체에 대해서 공헌하는 기업, 그게 조류기업이다. 그래서 이건 회장님이 그림만 냈죠. 23,000점을 쓰시는 거예요. 왜? 결국 이거는 밑에 무대들한테 놓고 가야 된다. 국보막 몇 개? 14개. 보물이 몇 개? 45개. 그 지금 경복궁 앞에 소룡미술관 지금 짓고 있어요. 이거는 컬렉션. 그러니까 그게 다 어느 철학에서 나온 거냐? 초인류 기업의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리더는요, 개념을 명확히 얘기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으면 밑에서 무슨 얘기 오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실용주의야. 그 선거 때도 얘기하시고 지금도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저분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용주의라고 얘기하시는구나. 그게 명확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은 이럴 때 이렇고 저게 실용주의인가? 그러니까 참모들이 그런 사례를 만들어내야 돼요. 맞아. 옛날 대통령은 다르구나. 정말 저분은 현실적이고 실용주의적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 리더는 그 개념을 명확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나 이런 단어를 쓸 때도 이게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데이터는 뭐예요? 자료예요. 자료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예요. 타인이 만든 자료라고. 야, 자료 좀 가져와봐. 야, 데이터 좀 가져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든 건 자료라고 얘기하네. 물론 쓸 때도 있지만 이 자료를 못 쓰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내는 건 다른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정보라는 거는 내가 경험으로 얻은 지식, 내 경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자료를 내가 리터러시 이해하는 능력, 언더스탠드. 그러니까 이 단계는 되게 정답에 관련된 게 많아요. 그거는 정답이 뭐야. 이럴 때는 되게 언더스탠드. 요거는 인포메이션.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옛날에 아날로그 경험의 유효 기간이 점점 어떻게 돼요? 짧아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근데 저 사람은 천재야. 걸어다니는 딕셔너리야. 이렇게 뛰어나고 정답을 외우는 게 뛰어나고 시험을 보는 게 뛰어난데 이제는 누가 다 누르냐? 다 나와. 그러니까 이제 그 효용 가치가 물론 아주 없지는 않지만 효용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서 어디로 가야 되냐? 지능으로 간다. 인텔리전스. 우리가 인텔리전스란 단어를 쓸 때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전략이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콘텐츠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텔리전스란 용어를 쓸 때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체. 남의 걸 공부해서 내 머릿속에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주체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그러니까 이세돌이 놨잖아요. 이세돌이 노니까 봐봐 닦고 너 그렇게 놨어? 그럼 난 이거야. 이렇게 돼. 근데 우리가 교통신호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돼요? 30초 있다가 막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시스템이라고 그게 아니라 사람 없어? 그러면 안 막혀. 말하자면 그건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부산의 빨리 교통 시스템이 인텔리전스로 바뀌어야 된다. 내가 진실당부하는 건데 우리 서초동인데 거기도 보면 다 빨간불인데 아무도 차가 없는데 다 빨간불이야. 이게 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그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체가 있어요. 자기께 있어요. 자기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파워포인트로 강의를 못하는 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6시간 만에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6시간. 그냥 이거 하나 들고, 왜냐면 다 머리에 다 정리되고 있고, 이 정도면 이게. 근데 뭐 파워포인트 놓고 누르고 뭐하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 어떤 후배들은 형님 저는 20분만 안 먹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날 거고 가위도 안 되는데 어디 형님은 페북에 보니까 6시간을 안 보고, 야 나훈아가 가사 듣고 노래 부르냐 이 자식아. 박수 한번 치고. 다 내거야. 내가 이러고 내가 알고 내가 다 했단 말이야. 이걸 갖다가 이게. 그러니까 이쪽 단계로 오니까 이제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콘텐츠는 또 우리 김채용 교수님이 전문이잖아요. 뭐가 있어요? 저작권, 카피라이트. 이분의 노하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예요? 페이턴트 특허죠. 그러니까 인텔리전스 단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주인이, 내가 모든 걸 주도하는, 내가 그 지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상, 그걸 인텔리전스라고. 그러니까 AI는 뭐예요? 인공지능이라는 건 컴퓨터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컴퓨터가. 옛날에는 컴퓨터는 우리가 여기다 컴퓨터 언어로 뭐 고버리고 집어넣으면 그대로 나왔단 말이야. 야 이거 주민등록 뭐 이거 저 재산세 이거 얼마야? 그럼 그대로 컴퓨터는 그대로 나오는 거야. 내가 지시할 그대로 나오는 거. 근데 이제는 컴퓨터가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거예요. 그럼 오늘 신문에 봤더니 요새 기본 있잖아요. 기본에 그거를 AI를 갖다 놨더라고. 그래서 애가 주잖아요. 그러면 이 로봇처럼 생긴 애가 이 카메라가 이 기본을 읽어요. 그러면 기본을 읽으면 그 카메라가 이제 불빛이 나와. 이게. 그럼 거기다 주잖아. 그런데 놔두고 AI하고 두는 거야 지금. 이게 기업마다 전부 다 갖다 놓는다. 요새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세상이 오는 거죠. 칸트가 얘기한 것대로 인간이 최고의 지성은 뭐냐? 추론 능력인데 추론. 이건데 이걸 이제 AI가 가지기 시작했으니까 어마어마한 세상이 온 거니까 AI 리터러시 이걸로 무장한 사람과 이거 안 쓰고 그냥 살아오는 사람과는 이제 활과 조총의 차이보다 더 낮게 생긴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시대를 넘어왔다. 그러니까 이 인텔리전스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꼭 저도 이제 말하면 이 발광체와 반사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많이 물어봐요. 이제 후배들이 이제 60세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뭐 뒤에 이제 뭐 노후 세대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형님 이제 나이도 이제 청년 할때 되고 그러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리고 형님은 아직도 나이가 73인데 아직도 뭐 생채롭게 지금 그렇습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누구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결국 오래가는 놈은 뭐 성공은 나중 문제야. 오래가는 놈은 자기 몸에서 빛이 나. 자기 몸에서 빛이 나.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빛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주도해요.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어요. 자기가 그 일을 해결하는 주도가 돼야 돼. 자기가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오래가죠. 저는 22년간 삼성물산에 있었는데 북한 비즈니스도 하고 전자항공도 하고 그다음에 백화점 소련 백화점도 하고 그다음에 좋은 플라스도 하고 삼성물 다 했는데 내가 지금 생각하면 윗사람 지시받아갖고 이런 거는 20%잖아요. 20%. 다 내가 부장님 이거 괜찮습니다. 이거 앞으로 이거 개발해야 됩니다.
앞으로 홈플러스가요 94년도에 제가 아이디어를 내갖고 호작을 했거든요. 그때요 홈플러스 배우 같은 거 하면 몇백억 들어가요. 그럼 몇백억 들어갔는데 부장이 이거 우리 통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91년도에 신세계가 떨어졌고 우리가 300원 유통이 없는 거야. 신세계가 나온 거야. 94년도에 내가 홈플러스가 된다. 그거 3층 최소 3층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건 다 있었거든. 우리가 위에서 이거 또몇 병 들어왔는데 부장이 놀고 해야 돼. 너 자신 있어? 무조건 됩니다. 걱정 너 무조건 된다는 이유가 뭐야? 제가 이마트 갔다 와봤는데 거기는 우리가 게임이 안 됩니다. 뭐가 게임이 안 돼? 우리 해외 지사가 50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 지사에서 외국에 잘 팔리는 물건 2개씩만 가져가고 시세가 비교가 안 됩니다. 태국에서 바나나 가져오고 사실 그것 때문에 윗사람이 억셉던 거예요. 그래 해보자 이게. 그러니까 요만한 일을 하더라도요 자기 생각을 붙이죠. 자기 몸에 빛이 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를 놔도요 사람을 보잖아요. 빛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친구는 잘한다. 그건 뭐예요? 주도예요. 주도. 발광. 요만한 반딧불라도 내 불빛이 있잖아요. 오래가 80세까지 자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나는 빛을 갖고 그게 자기 빛인 줄 알고 있다가 그 조직에서 벗어나잖아요. 아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빛을 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또 다른 빛, 나 비춰줄 데 없나? 또 다른 데 없나? 옛날에는 1000만 원 받았는데 400만 원도 괜찮아. 또 다른 데 없어? 그러다가 실망하고 우울증 걸리고 아이디어가 있어. 그럼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오냐? 이거 얘기하면 긴데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이걸 받으러 아까 비커밍이 얘기했잖아. 이게 맞지 않아? 이게 맞지 않아? 그게 이제 뭘 배웠어? 얼마 전에 5월달에 미국 갔다 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이코노미에서 줄인데 끝에 여기 있는 놈이 이 스튜어디오서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잠깐만 밥은 먹어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랬어요. 우리 비행기 안에 그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럼 밥 먹기 한참 전부터 그 디스플레이에 띄워라 이거야. A, B, C 띄워라 이거야. 그러면 내가 보고 나는 B가 괜찮겠네. 근데 뭐 B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박수 한번 쳐 봅시다. 설마 저출산 오늘도 뭐 신문 보니까 저출산이요 저한테 맡기세요. 하루는 제가 다 끝내. 하루. 그거 있죠. 예를 들면 셋 낳는 부모 있잖아요. 애가 셋인 부모. 그거는 저출산연금이라고 그래갖고 65세부터 매달 250만 원씩 연금을 지급합니다. 저출산연금. 그러면은 지금 내가 받는 연금이 있잖아. 어떤 연금? 거기다 250만 원씩 매달 받아봐. 그럼 노후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잖아. 근데요, 그 세 명이 커서 경제활동하면서 부가세 내고 재산세 내고 뭐네? 그 돈 다 함께 하면은 250만 원 정도 나고.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애 셋만 있잖아. 걱정 없어. 노후 걱정 없는 거야. 매달 받는데 뭐 복잡하게 지금 무슨 박수만 치기 없어. 보면 이제 어떻게 돼요? 셋 날려다가 셋째가 안 생겨서 둘 낳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증가율이 1점 얼마 될 거야. 어떻게 못 낳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이게 간단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기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게 여기서 어떻게 돼요? 빛이 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해보면요. 아이디어의 핵심이 뭐냐면 간절해. 간절하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진짜 간절하잖아요. 나와요. 나와. 근데 간절함이 없다. 이거 안 해도 아이디어 안 나. 이게. 그래서 이렇게 결국 인텔리전스는 안 하는데 결국 이 인텔리전스를 이제 컴퓨터가 장착하게 되고 그걸 우리가 AI라고 뭐 이 AI는 이제 AI는 이제 요건 이제 나중에 인공지능 때 설명했는데 AI는 이제 2016년에 이제 알파고 기계학습의 AI가 있고 그다음에 2022년도에 11월 30일 날 나온 챗GPT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4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한 에이전트 AI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2025년도에 나온 피지컬 AI 휴머노이드가 있고 이게 단계별로 이게 쭉 나와요. 요 자세한 거 요거는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벌써 3시 벌써 시간이 어느 정도 돼갖고 이제 제일 저 중에 이제 제일 저기 한 건 역시 챗GPT죠. 챗GPT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저게 제2의 불의 발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을 LLM으로 다 문서로 나온 걸 다 핏대 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면 나한테는 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고 옛날에 검색은 내가 키보드로 물어봐야 되는데 얘는 문장으로 뭐 어떤 놈들을 물어봐도 돼. 저는 뭐 하루에 20분씩 물어보는데 이거 뭐 아주 저는 우리 부부는 뭐 그것 때문에 아주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제가 신부님 저기 뭐야 5년대학 옮기는데 신부님에 대한 글 이제 그 뭐야 성결금하고 그다음에 그 이제 공학대는 글 쓰는데 그 글 쓸 때 챗GPT 도움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나보고 읽어보더니 당신이 이렇게 신앙심 깊은지 처음 알았다. 어떤 아주 요새 홍보자료 이런 건 제가 다 해주고 있는데 아주 그렇지 이제 물어봐 걔한테 얘기하면 야 이사장님이라고 불러 우리가 이사장님이라고 이제 그 얘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스타트업 CEO니까 뭐 하면은 그럼 스타트업 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냥 너무 행복하고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양어장에 고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디오가 나올 수도 있고 광고가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결국 인문학적 서양인데 계속 이제 써보시고 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인공지능 강연할 때 실제 에이전트 사례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고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제1, 제2, 제3, 제4의 물결이 이제 창조와 상승대의 물결이 오늘 시간이 없어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에서 I는 이런 성격이 있어갖고 내 스스로 발광체가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디지털은 뭐예요? 업데이트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요새 조직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조직이 크게 세서 바뀌는데 요거는 이제 요거는 업데이트 조직이에요. 업데이트 기술이들하면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우리 회사는 매달 매주 뭐가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 조직 있잖아요. 뭐 경민이 뭐니 매일 똑같이 하는 관리 조직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는 거죠. 개발 이런 거 다 AI가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돼요? 슬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조직은 이제 고객 성공 조직. 어떻게 고객을 성공시키는가. 조직은 요 세 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매달 우리가 고객과의 관계에서 고객을 성공시킨 사례가 뭐냐.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조직을 슬림할 코스트를 절감한 게 뭐냐. 우리는 이번 달에 뭘 업데이트하고 뭘 업그레이드 했냐. 요 리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실적은 그냥 나중에 보면 돼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최근에 바뀌는 거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사람만 보는 법에서 얘기했는데 사람만 보는 법 제가
하고 있는 거 한 가지만. 자, 사람 보는 법에서 저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본다. 뭐냐? 이 기냐? 이 타냐? 이거 있잖아. 어떠한 경우도 이 사람들 많이 만나지 마세요. 이 기라는 건 뭐냐면, 이 기와 이 타는 뭐가 다르냐면, 이 기라는 거는 악하다, 뭐 되게 악마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람 머릿속에는 모든 행동의 기준이 나야. 내가 도움이 돼? 나한테 이익이 돼? 아, 내가 바빠서 못 가는데 약속했지만 내가 바쁘단 말이야. 나 그건 이익이. 이거는 이게 좀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좀 발전하면 어떤 놈도 되냐? 학력, 그 다음에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될 거야. 우리만 살아야 돼. 우리 지역은 걔만 돼야 돼. 그게 뭐 걔가 능력이 있냐 그렇지 않아. 그냥 우리 지역은 걔만 되면 돼. 이게 여러분 이거 그리고 이 기가 좀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누가 나와요? 간신이. 이 간신은 솔직히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 세력 자기가 돼. 근데 기업에서 간신은요, 제가 이제 많이 이렇게 보는데 기업에서 간신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진짜 일 열심히 해요. 우리 회사에서 얘가 일을 제일 열심히 한다. 걔가 간신을 가져. 왜 그러냐면 걔는 두 가지를 자기 일하고 회사. 세상에 게으른 간신은 없어. 간신은 다 바빠. 왜? 내 것도 챙겨야 돼. 회사 것도 해야 돼. 떡상이죠. 인사고가 인사고가 나쁜 간신 봤어요. 걔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잖아. 걔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그리고 간신은요, 남의 뒷얘기를 좀 안 해요. 쟤를 죽여야 되니까 살짝 지나가면서 그때 뭐 보니까 윗사람이 겉도 그래? 나 그거 몰랐는데 여기에 너무 제가 외란에 사회이사를 3년 했거든요. 감사위원장 3년 했는데 은행마다 1년에 한두 번씩 횡령사고가 벌어져요. 제가 있는 동안 외환행위 6번 벌어졌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현장, 부산에 왔어요. 현장 조사하잖아요. 6명 다 인사고과해. 왜? 내가 뒤로 하는 거를 들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윗사람의 의식을 사면 안 되잖아. 그게까지 뭐 하냐? 저 할 일이 많아서. 회사 할 일이 많지, 개인 할 일이 많아서.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사원 들어오잖아요. 영업사원은 반드시 받아보세요. 확인하세요. 사퇴하고 10년 이내에 동일한 업종은 하지 못한다. 반드시 받으세요. 있는 거 그 열심히 했던 거 다 빼갖고 나중에 다 뒤통수 치고 받아보세요. 절대로 10년 이내에는 동일한 그 경영 우리 했던 거 알고 있던 지식을 이용해서 하지 못한다. 만약에 할 경우엔 바로 그거를 받아보세요. 이게요. 근데 이놈이 있죠. 이 회사 간신의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 아세요? 얘들은 지들 거 챙기는 하고 아이디어를 안 해. 아이디어를 안 해. 왜 눈치만 봐. 그러니까 회의할 때 아이디어 안 내고 뭐 맞장구만 치는 애들이 있죠. 그 간신. 아이디어를 내는 거요. 벌써 회사에 대해서 모은 거야? 중심인 거예요. 아이디어.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아이디어 잘못 내면 지보고 허락 없잖아. 우리 왜 있잖아. 야, 그럼 걔는 그걸 제일 두려운 거야.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지금 챙겨야 돼.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극단적으로 제가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모든 옛날에 옥션 대표에서 할 때 무슨 모임에 이제 갔어요. 거기서 치과 원장을 알았어요. 마치 이가 아파갖고 꼭 만났으니까 너 혼자 빨리 이번에 빨리 오세요. 가갖고 뭐 이런 뭐 같은 치료를 했는데 얼마나 나오셨어요? 2,000년도에 130년. 근데 내가 그 상장에서 대표에다 옥션 대표인데 치과에서 돈 나온 거는 이걸 뭐 어디 소송할 수도 없고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을 일단 냈어요. 내고 영수를 받아고 주머니에 있는데 제 처가 그새 타고다가 발견한 거예요. 여보, 당신 치과에 가서 뭘 했길래 130만 원. 그래서 이거 내 치과에 가면 가면 힘이 나. 그러니까 그 치과 원장은 뭐냐? 그 간호사한테 지시를 내린 거예요.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치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급으로 저 사람한테 써.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영업대상. 영업대상. 여러분 거기에 당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영업대상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영업대상이 되는 것도 바보 같았죠. 이기적인 사람 눈에는요 다 영업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좀 잘해주면 내가 잘 될 텐데 내가 잘 될 텐데. 인간관계는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 거예요. 서론을 띄워놓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서론을 통해서 충분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이타적인 사람이라는 건요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두 가지. 기본적으로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공동체 같이 하면은 같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 그걸 아는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 여러분 신라가 왜 통일인지 알아요? 신라보다 실제로는요 백제하고 가야가 더 많이 있어요. 가야는 그 김해평이 아니라 일본에다 어마 신라가 보고 경주고 그 길지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배경은요 신라는 6개 부족이 있었거든요. BC 57년에 이미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야 바뀔 것으로 아무로 딱 세워서 중앙집권 물론 뭐 저기 때 고향 때 됐지만은 중앙집권 따르고 가야는 끝까지 합치지 못했어요. 끝까지 망할 때까지 내가야 보러가야 김해가 금강가야 망하지 합치지 못했어요. 다 지들끼리 놀아서. 그러니까 신라한테 다 당한 백제. 백제는요 겉으로는 왕권이 있었지만 그 밑에 8개 부족이 호족이 패밀리가 걔들이 다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자왕이 나중에 그 성으로 피신했잖아요. 의자왕이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 의자왕이 가지고 있던 그 호족 걔들이 야 나가 그러고 항복. 그러니까 결국은 이 타인은 건 뭐냐면 타인을 배려할 줄 알고 공동체로 같이 오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직원들도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고 사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사귀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조건 있죠. 옆에 있는 사람이지. 무조건 나랑 관련 그 사람은 잘 되게 해주죠. 내가 어떤 택시를 타잖아요. 아, 이 택시 잘 됐습니다. 내가 오늘 식당을 들어가잖아요. 아, 식당 잘 됐습니다. 내가 나이에 누구랑 얘기를 할 때도요. 그 진심으로 정말 이분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없어요. 부러워하는 거는 괜찮은데 질투하지 마세요. 질투는 죽음입니다. 질투는요. 상대방이 안 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인생을 사는 동안 머릿속에서 없애버렸어요. 생각도 없이 봤어요. 그 사람 좋아요. 그 사람이 됐구나. 그 사람이 와 여기까지 강의하러 와? 그럼 뭐가 불편할까? 그걸 생각해보라. 이게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요. 자체가 이타적인 거예요. 뭐예요? B2C는 뭐예요? 고객을 합격하려는 거잖아요. B2B는 뭐예요? 이 고객을 어떠는 거예요? 성공시키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거는 이 고객이 잘
내가 제공한 거를 고객이 좋다고 그래야 그게 그 사업으로 나한테 연결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뭐 좋고 안 되고. 그게 저는 정말 여기 우리 기업가족들 강의 올 때마다 기분 좋은 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놈이 들어요. 이게 우리는 도서관 나는 저기 올 때 아침 조장 보러 올 때 강사들한테 얘기해요. 당신 강의가 좋았다 나빴다 기준이 있어. 그러니까 당신 잘 봐. 무슨 기준이냐? 우리는 강의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갈 때 주머니에서 휴대폰 다 꺼내잖아요. 그러면 그 강의에서 다 꺼내갖고 뭐라고 하잖아요. 야, 이사, 임원들 다 모아놔. 나 이거 오늘 들은 거 잊어버리기 전에 니들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근데 아무도 안 꺼내고 그냥 나가잖아요. 좋았어. 그렇지. 왜?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타야. 근본적으로. 이타에서 그 사람들이 리워드 해준 거를 갖고 내가 살아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B2B 같은 거 기업은 그 사람의 문제점을 내가 해결해 주는 거지 내 거 사는 게 아니야. 이거를 꼭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강의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금 못하고 있지만 저는 확실해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뭐가 온다? 이 운이 온다. 이 운이라는 거 무슨 뜻이야? 이거는 옮기다. 앉아 있어서는 운이 안 와요. 앉아 있어서는 운이 안 와요. 운이라는 건 뭐냐면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무실에서 만나지 마세요. 일단 사무실로 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세요. 유비가 제가 양 만나러 갈 때 제가 양 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가서 그 사람들 만나고 오라고 하지 마세요. 사무실에 찾아오는 사람은 영양가 10%도 없는 거예요. 다 그 사람은 아쉬워서 영어 보러 오는 거예요. 내가 가란 말이야. 거기서 만나.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뭘 옮겨야 돼요? 생각을 옮겨야 돼요. 고정관념을 어떻게 돼요? 옮겨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여? 때가 보여. 지금의 얼굴. 그걸 우리가 뭐라 해요? 때가 맞아.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인을 만난다. 그때 뭐가 온 거예요? 운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가서 만나고 때가 내 때를 내 고정관념을 옮기면요. 하늘이 가만 안 있어. 하늘이 자식 괜찮네. 그럼 내가 옮겨줘야지. 그래서 옮기는 거를 하늘이 옮겨. 여기에 지금 감이 들어온 분하고 그 다음에 그냥 어디 있는 분하고는 운 자체가 달라요. 그 천운이 오면 그때부터 이제 대운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